아버지의 통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녹음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병상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들은 대체 무엇에 손을 댄 걸까요?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날따라도 남편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 집 서랍 안쪽에 숨겨둔 통장 잔액기구에 퇴직금이 들어온 그날보다 오히려 더 많이 줄어들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평생을 같이 한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졸업 후 각자 직장을 다니다가 26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원이었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 털어놓지 않았고 오로지 집안이 평안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퇴직하기 직전 아들이 부동산 중개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기회가 정말 절호의 찬스예요. 아버지 명의로만 좀 도와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성공시켜 드릴게요. 퇴직금도 안전하게 불려드리고요. 아들 민석이는 항상 그랬습니다. 유독 말주변이 좋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해 보였죠. 딸 수진이는 형을 항상 못마땅해 했지만 저는 그저 형제간의 평범한 다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민석이는 아버지의 퇴직금이 입금될 통장을 새로 하나 만들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명의 아들 대리인으로 된 공동명의 통장이었죠. 엄마 아빠 나이가 드시는데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 갈 수도 없잖아요. 제가 대신 출금해서 챙겨드리면 편하시지 않겠어요? 남편은 한마디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럴싸한 말에 수긍했어요. 평생 바깥일만 했던 사람이 은행 업무가 복잡하다고 투덜대는 모습도 봤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의 노후자금 전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의 등기부등본까지 민석이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 사업을 한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남편은 아들의 말을 믿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1년 전이었지요. 그 후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 수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비 마련이 걱정되어 저는 그 공동명의 통장을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민석이는 항상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겨요 라며 통장 사본을 보여주었죠. 잔액은 퇴직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우리 아빠 치매 검사 받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니? 아빠는 심장병 때문에 고생이지 정신은 또렷하시다. 형수가 단톡방에 그런 말을 올렸어요. 아버지께서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병원에서 치매 초기 의심 진단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형이 아버지 재산관리 위임장 같은 걸 공증받았다더라고요. 단톡방? 저는 핸드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올린 글은 없었지만 며칠 전 민석이가 아버지 건강관리 관련해서 서류 좀 준비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뭔가를 공지했다가 삭제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 모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는 남몰래 은행에 갔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에 거래 내역을 출력해 달라고 했죠. 직원이 인증을 위해 본인 확인을 요구하자 저는 당당히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공동명의자라면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객님이 통장은 현재 정지 상태입니다. 네? 무슨 소리세요? 제가 명의자 맞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된 통장이 또 하나 개설되어 있는데 그 통장으로 모든 자산이 이체된 후에 이 통장은 사용정지 처리된 상태입니다. 그쪽 통장은 아들님과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최근에 대출도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출? 얼마나? 직원이 작은 소리로 금액을 말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 집 전세금보다도 더 큰 액수였습니다. 거래 내역지를 받아들고 퇴근 시간 사람들이 오가는 은행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죠. 내역에는 요양원 입원비 선납이라는 항목으로 수천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양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민석이가 요양원 입원비 명목으로 돈을 썼다는데 당신이 허락한 거야? 남편은 병상에 누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원? 나 그런 거 모르는데 민석이가 병원비 때문에 좀 썼다더니 그게 요양원이었나? 그 순간 제 가슴을 철렁 내려치는 의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이 2개? 그렇다면 민석이가 보여주던 통장 사본은 처음 만들었던 이제는 빈 통장이었을까? 그리고 새로 만든 통장 그곳에 우리의 모든 자산과 대출금이 있다는 것일까? 저는 침대 옆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맥박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의 심장이 이 사실을 견딜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자고 계시죠? 깨우고 싶지 않아서 문자로 보냅니다. 오늘 형수한테서 이상한 문자 왔어요. 오빠가 엄마 아빠 모르게 집 계약서 관련 서류를 봤다. 나도 무서워. 이렇게 무슨 뜻일까요? 엄마, 우리 집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 계약서? 우리 집은 남편 명의의 단독주택입니다.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계약서를 본다? 문득 민석이가 몇 달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빠 집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 해드려야 하는데 그 전에 등기부등본 정리 좀 해야 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는 그저 효자인 아들이 노부모를 위해 집을 고쳐주려는 마음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 뒤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등기부등본 정리라는 말이 단순한 확인을 넘어서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들을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묻기로 했죠. 하지만 민석이는 전화해서 바쁘다는 핑계만 대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 지연이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저는 지연이를 거실로 안내했고 그녀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가 요즘 들어 너무 이상해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없고 전화를 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어제 서류 더미 속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지연이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건강관리 및 재산관리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공정증서 사본이었습니다. 위임인 난에는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대리인 난에는 민석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증인난 같은 곳의 딸 수진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거 수진이 인장이야? 네, 어머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가 이런 서류에 도장 찍는 걸 도와줬을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지연이는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목소리를 더 낮추었죠. 민석 씨가 아버지 병문안 갔다 오더니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녹음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랑 나누는 대화를 왜 그런 걸 했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임장에 수진의 도장, 병원에서의 녹음, 이 조각조각 맞지 않는 퍼즐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고 그 그림은 너무나 끔찍해서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돌아간 후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우리
집 등기부등본 등본을 꺼냈습니다. 민석이가 정리하겠다며 가져갔다가 돌려준 것이었죠.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던 복잡한 서류를 이번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근저당 설정사항란에서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근저 당권자 빈원 저축은행 채권 최고액. 그 금액은 은행 직원이 말해준 대출 금액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줄이었습니다. 추가 근저당 설정 설정일자 추가 근저당? 우리 집에 담보가 하나 더 걸려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들고 은행에 다시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대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민석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손에는 고급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엄마, 왜 그러세요? 이거 명품 한약재예요. 아버지 드리라고.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은행에 다녀왔단다. 우리 통장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그리고 이 등기부등본에 추가 근저당이라는 건 뭐고 수진이 인장은 어디서 나온 거냐? 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천천히 보따리를 내려놓고 평소에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에까지 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빛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엄마 그거 다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좀 앉으세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엄마까지 흥분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내 아들의 얼굴이 어느새 낯선 사람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에서 들려온 발소리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약간 창백한 얼굴이었고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을 보자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커졌지만 곧 평소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석 오빠도 계셨네요. 민석은 지연이를 보자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왜 왔어? 엄마가 좀 피곤하신 것 같아. 내 어머니께 드릴 약을 사왔어요. 아버지께도 드시라고요. 지연이는 쇼핑백을 살짝 들어 보이며 말했지만 그 시선은 제 얼굴을 그리고 제 손에 쥐고 있는 등기부등본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지연이가 평소와는 다른 불안한 기색이 보였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마침 잘 왔구나. 너도 이거 한번 봐라. 우리 집 등기부등본인데 추가 근저당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더구나. 너는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니? 지연이는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민석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민석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지연이에게 눈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집 이야기는 오빠가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녀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그녀가 알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석에게 말을 돌리는 태도가 더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해라고. 민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살짝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 추가 근저당은 사실 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건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서였어요. 아버지 상태가 워낙 안 좋으시니까. 수술비?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수술은 시급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민석은 수술비는 자신이 다
준비했다. 곧 퇴직금으로 충분하다고 했었습니다. 게다가 병원에서는 아직 수술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수술비? 민서가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하고 상의하지 않았니? 그리고 수술비가 그렇게 큰 금액이 필요한 거니? 집에 담보를 또 걸 정도로? 제 질문에 민석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 틈을 타 지연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 전에 오빠가 아버지 병원에 가셔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적이 있어요.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수술 방법을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이 꽤 나온다고 들었어요. 지연이의 말은 정보를 주는 듯 하면서 도민석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둘의 호흡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했다고? 그건 나도 같이 들었어야 하는 일이 아니었니? 민석아, 너 혼자서 무슨 결정을 한 거냐? 엄마, 그게 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당신은 모르니까 라는 듯한 느낌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는 의학적인 이야기를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아버지께는 최신 시술이 가장 안전하대요. 그런데 그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더 끌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불일치점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입원비 명목에 인출달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 그리고 지연이가 단톡방에 흘린 치매 진단, 소문. 그럼 그 요양원 입원비 선납이라는 건 뭐니? 저는 두 번째 통장 내역서를 꺼내 들며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거래 내역에 수천만 원씩 요양원 입원비 선납 명목으로 빠져나간 기록이 여러 번 있더구나. 너희 아버지는 요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지연이와 민석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민석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 그건 아버지 수술 후 회복을 위해 미리 예약해둔 겁니다. 좋은 요양원은 자리가 없어서 선입금을 해야 한대요. 어느 요양원이니? 이름이 뭔지 어디 있는지 말해봐라. 내가 직접 확인해 볼 테니. 제가 단호하게 묻자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어요. 엄마, 그건 제가 후보지를 몇 군데 알아보는 중이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일단 돈만 걸어둔 상태고. 민석 오빠. 지연이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거 그냥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연아. 민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평소에 그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지연이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 일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야.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 앞에 서서 발을 구르는 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스멀스멀 흘러들어왔습니다. 민석과 지연이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점점 더 무언가 커다란 것이 감춰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과 통장 내역서를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누구시죠? 제가 현관 쪽으로 다가가자 문 밖의 발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리지도 초인종이 울리지도 않은 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아, 문 밖에 누가 있는 거니? 너 아는 사람이니? 민석의 얼굴에 공포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그는 급히 현관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나가서 볼게요. 그가 문을 열자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석이 그것을 주워 들었고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야 그게? 지연이가 다가가 묻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석이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너무나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보여 봐라 민석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딸 수진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민석과 지연이를 의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는 매우 긴박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집이에요? 오빠랑 형수님도 같이 계세요? 그래.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엄마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저 방금 엄마 집 앞에 있었어요. 오빠가 나오는 거 보고 몰래 숨었는데 엄마, 오빠가 이상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은행에 다녀왔어요. 아빠 명의로 된 통장 개설 내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은행?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 아빠 명의로 된 통장이 2개가 아니라 3개예요. 수진의 말에 저는 숨이 탁 막혔습니다. 세 개? 세 번째 통장은 아빠 명의로 된 법인 통장이에요. 오 부동산 중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개설일은 1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통장에는 엄마 큰 금액이 몇 차례 입금되고 또 전액 인출된 기록이 있어요. 그중에는 아빠 퇴직금이 들어온 기록도 보이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한 듯 창백해진 얼굴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분이 슬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법인 통장 최근에 인감도장을 재등록했다고요. 새로운 인감이 오빠 인감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빠 명의의 법인을 오빠가 사실상 장악했다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직접 사업한다는 말은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법인 통장에서 나간 돈의 최종 목적지, 추적을 은행에서 해줄 수는 없다고 했지만 제가 알게 된 게 하나 더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며칠 전영수님이 저한테 보낸 문자 기억하세요? 오빠가 엄마 아빠 모르게 집 계약서 관련 서류를 봤다는 그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오늘 집 등기소에 가서 좀 더 알아봤어요. 우리 집 등기부등본에는 추가 근저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 용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추가 근저당 설정이라는 문구만이 눈에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뭐가 더 있다는 거니 수진아?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접수번호가 하나 더 있어요. 엄마, 아주 최근에 접수된. 그런데 그 전세권 설정 계약서 원본을 열람하려면 특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집을 사실상 전세로 내놓는 계약이에요. 임대인은 아빠 명의지만 실제 계약을 체결한 권리자는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울음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구니? 대체 누구란 말이니? 계약서에는 아빠 도장과 함께 대리인으로 김민석이라는 서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권리자 즉 우리 집을 전세로 받는 사람은 오 부동산 중개라는 법인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우리 집을 전세로 내놓았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누워 있거나 집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다시 올라갈게요. 절대 오빠랑 형수님 앞에서 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처럼 대하세요. 제가 도착할 때까지요. 수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석과 지연이가 나란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은 더 이상 평화로운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또 이상한 소리를 했나 봐요. 집 등기 같은 건 제가 다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리모델링 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더라.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었지만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등기소에서 확인했다고. 우리 집을 전세로 내놓은 계약서가 접수되어 있다고. 대리인 서명란에 내 이름이 있고 권리자란에 내 회사 이름이 써 있다고. 지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민석을 힐끔 쳐다보았지만 곧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민석의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날카로운 무엇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병원에서도 최신 장비를 이용한 수술을 권유하셨고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집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거예요. 전세권 설정은 그 과정의 하나일 뿐이고 곧 해지할 거예요. 아버지 수술만 무사히 끝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럼 그 계약서 원본을 지금 당장 보여주겠니?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말한 그 수술비 명세서도 보여달라.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 말이다. 민석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엄마, 그런 건 제가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 중이에요. 엄마가 보셔도 잘 모르실 텐데. 내가 보겠다고 했다. 저는 평생 이렇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 목숨이 걸린 문제다. 내가 모르면 수진이가 알아볼 거다. 아니면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물어보겠다. 지금 당장. 그 순간 민석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여기 서 있어. 저는 그가 도망가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민석은 재빨리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서 있다가 저를 힐끔 보더니 민석을 따라 나가려 했습니다. 지연아. 제가 불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지? 우리 집이 전세로 나갔다는 거. 지연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빠가 일은 다 오빠가 하시니까. 아까 너가 보여준 그 위임장 공정증서. 저는 그녀의 뒤통수를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에 수진 도장이 찍혀 있었지. 수진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준 적이 없다고 했다. 그 도장은 대체 어떻게 거기 찍힌 거니? 지연의 등이 팽팽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오빠가 가져오신 서류에 이미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냥 엄마께 보여드리라고 오빠가 시켜서.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수진이 헉헉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현관에 서 있는 지연을 스쳐 지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몇 장의 종이와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확인 다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그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제가 법원 등기소에 긴급 열람 신청해서 원본 내용을 확인해 왔어요. 수진이 종이 한 장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복사본이었지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라는 큰 글씨 아래 임대인란에는 남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권리자란에는 오 부동산 중개 대표 김민석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 그리고 대리인 서명란에는 민석의 서명이 확실히 박혀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일은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그때쯤 남편은 이미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이건 위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버지 서명 도장도 아니야. 맞아요, 엄마. 아빠 서명은 위조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수진이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공증서류 복사본이었습니다. 이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 오빠가
아빠의 인감증명서와 등본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인감증명서 발급 일자가 수진이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아빠가 두 번째로 심장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신 그 다음 날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누워 계신 그때 민석은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엄마. 수진이 휴대폰 화면을 켜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번째 통장 아빠 명의로 된 법인 통장의 최근 입출금 내역이에요. 오빠가 인감을 재등록한 이후 거에 매일 큰 금액이 출금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출금 내역에 적힌 단말기 번호나 상호를 조사해봤더니 수진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출금 내역 옆에는 스포츠토토 발매점 온라인, 카지노 충전 포커 게임룸 같은 문구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금액이 출금된 것은 바로 일주일 전 5천만 원이 베팅 사이트로 이체되었습니다. 도박이에요, 엄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빠가 아빠 퇴직금과 집담보대출금 그리고 이 전세 보증금 명목의 자금까지 모두 끌어모아 도박에 쏟아부었어요. 사업 실패는 사실이었을지 몰라도 그 후에 손을 댄 건 도박이었어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식탁 의자를 잡아야 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병상 옆에서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집을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엄마 이리 오세요. 수진이 저의 팔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지연이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지연을 외면한 새 텔레비전 아래 장식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공문서 봉투가 있었는데 수진이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는 민석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아침 우편함에서 발견한 거예요. 엄마께 보여드리지 말라고 오빠가 저한테 전화도 했지만 저는 이미 봤어요. 수진이 봉투를 뜯어 안에 있는 편지지 2장을 꺼냈습니다. 한 장은 편지였고 다른 한 장은 병원 진단서 사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이 쌓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도움만이 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아버지 명의로 조금만 더 대출을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수술비는 제가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제발 가족들에게는 이 이야기 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엄마와 수진이에게는 편지의 날짜는 약 1년 전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퇴직금이 입금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수진이 다른 한 장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인지기능장애 의심소견이라는 제목의 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남편이었고 발급 의료기관은 익숙하지 않은 한의원 이름이었습니다. 진단일은 6개월 전. 그 시점은 남편이 본격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진단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었죠? 아버지 치매 초기 의심이라고. 그 사진의 원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빠는 그 한의원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빠 적주치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아빠는 인지 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너무 똑똑하시다고 하셨어요. 이 진단서는 위조된 거예요. 지연이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단서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라고 오빠가 시켰어요. 오빠, 마리 가족들이 아버지 상태를 알아야 더 잘 챙겨드릴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도 알고 있었구나. 수진이 지연을 돌아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아빠 진단서를 위조하고 그걸 이용해 가족들을 속이며 아빠 재산을 마음껏 휘두르는 것을 저는 다 알지는 못해요. 지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오빠가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우리 집 전세도 만기인데 만약 내 말을 안 들으면 우리도 길거리로 나앉을 거라고,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도 해가 될 거라고. 지연은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위임장에 수진이 도장 찍힌 것도 오빠가 수진이 집에 있는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찍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희가 오빠한테 빚이 있어요. 오빠가 사업자금으로 써달라고 준 돈을 저희가 생활비로 써버렸거든요. 그게 수억 원이에요.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배신 며느리의 침묵과 협력 위조된 진단서 도박으로 증발한 우리의 노후 자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제는 전세권까지 설정된 우리 집.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에는 또 다른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진이 손에 쥐고 있는 진단서, 복사본과 주저앉아 흐느끼는 지연에게, 그리고 허탈하게 서 있는 저에게로 차례로 이동했습니다. 민석의 입가가 경련처럼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야, 엄마.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피곤해 보였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도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 민석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인 전세권 계약서 복사본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아빠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아빠 집을 전세로 내놓은 게 사실이에요? 민석은 수진을 빤히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 웃음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모습보다도 낯설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애가 뭘 알아?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자금 회전을 위해서는 때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유연하게? 제가 그 말을 받아쳤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나왔지만 속은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버지 인감증명서를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발급받는 게 유연한 거냐? 그리고 이거, 저는 수진이 건네준 휴대폰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로 출금된 내역들이 이게 다 뭐니? 네가 말한 아버지 수술비가 도박이었단 말이냐? 민석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가 해숙해졌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내려놓은 봉투를 힘껏 쥐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건 투자 실패한 거예요. 사업 확장을 위해 좀 위험한 걸 시도했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었어요. 하지만 전부 돌려낼 거예요. 지금 당장 큰 거 한 방만 성공하면 그만해, 오빠.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했어. 아빠 명의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그중 상당부는 복구 불가능한 도박 사이트로 바로 이체됐대. 돌려낸다? 그건 이미 바다에 던져진 돌이야. 그 순간 지연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표정은 어떤 결심이 서린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하자. 더는 못해요. 저도 이제 거짓말할 힘이 없어요. 민석이 지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살기를 띠었습니다. 네가 무슨 소리를. 아니, 오빠. 지연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죄인인 건 알아요. 오빠가 아버지 진단서 위조하는 거 도왔고 단톡방에 거짓말 퍼뜨렸고, 하지만 오빠 우리 아이한테까지 거짓말을 물려줄 순 없어요. 아이가 커서 이 모든 걸 알게 된다면 저희를 용서할까요? 지연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오빠가 아버지 병원에 녹음기 들고 간 건 아버지가 혼잣말로 민석이 믿지 마라 사기다 같은 말을
하실까봐 감시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위임장 공정증서 수진이 도장은 정말 오빠가 몰래 가져가서 찍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도 오빠가 수진이도 동의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모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석은 허탈하게 서서지연 이수진이 그리고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쥐인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봉투 틈으로 새하얀 종이 한 장이 스르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수진이 주워 들었습니다. 요양원 입원 계약서라는 제목이었지만 계약? 상대방 요양원의 연락처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고 도장도 희미하게 찍혀 있어 위조품임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이걸로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기로 되어 있다고 믿게 만들고 남은 대출 한도를 최대한 끌어내려고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한없는 허탈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봉투와 계약서를 주었습니다. 민서가. 제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아무 빛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묻겠다. 네. 아버지 퇴직금집 담보 대출금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 모두 어디로 갔니? 정말로 도박에 다 썼니? 민석은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아닌 공허한 웃음이 그의 입가를 쳤습니다. 다 잃었어요, 엄마. 처음엔 사업자금 회복한다고 작은 걸로 시작했는데 점점 커지던 이 손실을 만회하려다 더 큰 돈이. 아버지 수술비 마련한다고 속이면서 도구 돈마저 도박판에 털어놓고 돌이킬 수 없을 때쯤에서는 이미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가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작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고 아버지가 또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 저는 구원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깊이 빠져들었죠.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사기 위조 횡령 명백한 범죄예요. 그리고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 무효 소송도 바로 접수해야 해요. 잠깐 수진아. 저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싸늘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네 아버지 병실로 가라. 그리고 네 입으로 내가 한 모든 것을 고백해라. 내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시든 저주하시든 그건 내 아버지의 권리다. 그 후에 내가 할 일을 하렴. 민석은 까맣까맣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저 감히 아버지 얼굴을 봐도 될까요? 네가 보지 않으면 네. 아버지는 끝까지 속아 계실. 그게 네가 바라는 거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라. 지금 당장. 민석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연이 일어나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수진이 막아섰습니다. 형수님 당신은 여기 계세요. 당신이 함께 가면 아빠가 더 충격받으실 거예요. 지연은 맥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이 나간 후 집안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저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수진아 경찰 신고는 조금만 기다리자. 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나서 결정하자. 엄마 그래도 증거는 확보해야 해요. 오빠가 증거를 인멸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너는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남은 모든 통장의 인감을 변경하거나 정지시키는 절차를 밟아라. 그리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이해 신청을 넣어라. 내 명의로. 저는 서랍에서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평생 제가 직접 처리해 본 적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병원에 갈 거다. 네 아버지 곁에 있어야겠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랑 같이 가요. 아니 넌 네 할 일을 해야 한다. 우리 집을 지키는 일을.
저는 수진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눈 감지 않을 거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보았습니다. 평범한 가로수길, 평범한 사람들. 그동안 제 삶은 이 평범함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선의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허탈한 목소리와 민석의 울음 섞인 간절한 말소리.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가 잘못했어요. 퇴직금도 집도 다 제 손으로 망쳤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그냥 기대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의 대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흐른 뒤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우 나약하고 떨리고 있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나가라. 한마디였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문이 열렸습니다. 눈이 붉게 부은 민석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더욱 낯을 붉히며 아무 말도 못 하고 복도를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창밖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해쓱했고 눈빛은 아득해 보였습니다. 여보, 제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저는 꼭 잡아주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다 들었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믿었어. 너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짐이 되고 만 것 같아. 그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짐이 될 사람은 따로 있어. 저는 그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해야 해. 수진이가 등기소랑 은행 다니면서 우리 집 찾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 나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남편이 저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조금씩 빛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난 이렇게 누워있는 신세인데 당신은 나아지면 돼. 수술받고 꼭 나아져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셔야 우리 집도 지킬 수 있고 수진이도 힘을 낼 수 있어. 나는 당신 옆에 있을 거야. 하지만 이번엔 우리 둘이서 함께하는 거야. 남편은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한 줄기 눈물이 고꾸라지듯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분투로 인해 전세권 설정 계약은 서류상에 하자 및 당사자 부재를 이유로 접수 무효 처리가 신청되었고 은행에서는 아들의 인감을 통한 모든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민석은 사기 및 위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지연은 공범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았지만 그녀가 적극적으로 자수하고 증언을 하기로 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연의 어머니가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수술비는 다행히도 본인 부담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석이 말한고에게 최신 수술은 존재하지 않았고 담당 의사는 건강보험으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평소 모아두었던 적은 적금과 수진이 모아준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수술 당일저와 수진이 병실에서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꼭 돌아와 우리 집에. 남편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돌아가지. 우리 집에서 너랑 늙어야지.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남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수진과 저는 병원 복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피하기 어려울 거래요. 그리고 빚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갚아야 하나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면 우리는 그 빚을 물을 필요가 없대. 하지만 민석이 개인에게 진 빚은 그건 그가 갚아야
할 일이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어. 엄마 마음은 괜찮아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이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아들로 믿었던 사람이 남편의 목숨과 우리의 터전을 거의 빼앗아갔으니까요. 하지만 그 빈자리를 허탈감으로만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지려고 노력할 거야. 그리고 네 아버지가 나아지는 모습 보면서 같이 나아져야지. 한 달 후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 집이었지만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도 속여야 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안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아이들이 어릴 때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생각났어. 남편이 민석이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때는 항상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빠가 최고야 하더라.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빛나던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었자면 그 아이는 계속 그 아이였는데 우리가 어른이 된 그의 추악함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런 날들은. 남편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럼 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남은 날들이 있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도 약했지만 따뜻하게 저의 손을 감쌌습니다.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그 평범함이 이토록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무너질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상처와 빈자리를 아는 부서진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서진 틈새로 비로소 진실한 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